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커스 경도입니다. 자, 비커스 경도는 자, 왼편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상의 시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커스 경도계는 대면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그림에 보시면 자, 이렇게 역 피라미드 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압입자로 우리가 이렇게 압입하는 시험기가 바로 비커스 경도계입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로부터 구한 표면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가한 힘을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아주 얇은 판이나 작은 부품에 사용하는 우리가 경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커스 경도계에서 사용하는 압입자는 밑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형상의 우리가 피라미드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D1이라고 하는 게 요 가로 쪽의 대각선, 그 다음에 D2는 세로 쪽의 대각선, 요거에 우리가 면적으로 우리가 하중을 나눠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커스 경도계는 아까 우리가 브리넬 경도계와 마찬가지로 하드니스의 H, 그 다음에 하점자 비커스의 V를 우리가 하점자로 써서 HV로 표시를 합니다. 자, HV도 마찬가지로 압입자의 누르는 힘 P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압입은 그 압입하고 나면 아픈의 표면적을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F로 나눠서 우리가 비커스 경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D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자, 가로 세로의 이 대각선의 길이를 더해 가지고 2로 나눈 값을 우리가 D로, 그러니까 평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평균 D1하고 D2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D1하고 D2를 더해 가지고 2로 나누면 평균 대각선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대각선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D의 자승분의 1.8544P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커스 경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크웰 경도입니다. 자, 로크웰 경도는 자, 압입자를 자, 16분의 1인치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로 나타내면 1.588mm, 자, 1.588mm의 강구를 우리가 압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로크웰 경도의 B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B 스케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표기를 할 때는 자, 하드니스 H에다가 로크웰의 R, 그 다음에 자, B 스케일이니까 B 해서 HRB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크웰 경도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꼭지가 120도인 다이아몬드 콘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자, C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B 스케일은 HRB라고 표기를 하고, 자, 이 C 스케일인 경우에는 HRC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구, 동그란 공으로 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볼을 사용하는 B 스케일은 주로 이제 연한 재료를 우리가 경도 측정할 때는 B 스케일을 쓰고, 아주 단단한 재료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C 스케일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 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왼편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상의 경도계가 바로 로크웰 경도계입니다. 그래서 로크웰 경도계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HRB와 HRC, 그러니까 B 스케일과 C 스케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스케일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자, 경도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작용한 힘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50H 해가지고 여기에서 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강구를 이렇게 압입했을 때의 압은의 깊이를 우리가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콘으로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100 작용한 힘 마이너스 150H 해가지고 우리가 앞분의 깊이로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스케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어 경도계입니다. 자, 쇼어 경도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세 가지의 경도계는 우리가 앞입자를 이렇게 눌러서 앞푼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도값을 측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쇼어 경도계는 우리가 반발력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단에 다이아몬드가 부착된 작은 해머가 있는데, 이 해머를 우리가 낙하시켜 가지고 이 해머를 낙하시켜서 맞고 이 표면에 맞고 튀어 오르는 이 반발 높이를 우리가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낙하 높이를 H0라고 하고 반발해서 튀어 오른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자, 쇼어 경도계는 우리가 하드니스의 H, 그 다음에 쇼어의 S 해가지고 HS로 표기하는데, 자, 경도값은 우리가 65분의 만 곱하기 자, 낙하 높이 분의 반발 높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경도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충격 강도입니다. 자, 충격 강도는 자, 기계 재료는 급격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대단히 크게 되면 치성 금속 재료에서는 파괴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같은 하중을 우리가 충격 하중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충격 하중에 의한 재료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저항의 크기를 우리가 충격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충격 시험은 우리가 해머를 일정 각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떨어뜨려서 시험편을 파괴하고 난 후에 해머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각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알고 시험편을 파단하는데 소모된 에너지를 산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충격 강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편 파괴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는 식, 자, 시험편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충격 에너지, 즉 그러니까 시험편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걸 충격 에너지라고 하는데, E는 WL 가로 열고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뭐냐?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해머의 충격 전의 각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시험기는 우리가 샤르피 충격 시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르피 충격 시험기는 여기에 큰 해머가 있어요. 큰 해머를 우리가 밑에 있는 해머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여기 밑에 수직에서 이렇게 올라간 요 각도가 우리가 해머의 충격 전의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머를 올려 가지고 요 밑에 부분에다가 요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시험편이 요쪽에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눕혀져 있으면 이 해머가 이렇게 이 시험편을 땅 때리고 나서 시험편이 깨지면 이 해머는 쭉 통과해 가지고 요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처음에 올렸을 때 여기에 올라간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 시험편을 때리고 나면 원래 이제 이 시험 해머가 원래 아무 저항이 없으면 여기에서 내려가고 내려가서 여기 알파만큼, 이쪽에도 알파만큼 이렇게 올라오겠죠. 아무런 저항이 없다 그러면 원래 이 해머는 여기에서 자, 샤르피 충격 시험기는 우리가 각도를 요만큼 해머를 올리고 나서 딱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그 버튼을 쿵 누르면 이제 이게 놓아져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시험편이 없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 알파만큼 올라갔다가 반대편에 다시 알파만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마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시험편이 있으면 시험편을 때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겠죠. 흡수되고 나면 알파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알파보다 조금 덜 올라가겠죠. 이때 올라간 각도가 우리가 베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머를 충격 전에 각도가 알파고, 해머가 이제 충격해서 시험편을 때리고 나면 이제 시험편을 때려서 깨는데 들어간 힘의 빠진 만큼 이렇게 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올라간 각도가 우리가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자, W라고 하는 거는 해머의 중량, 여기 끝에 해머의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해머에서 우리가 요 길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L 이렇게 해서 해머의 중량 곱하기 L, 그 다음에 우리가 때리고 나서의 각도 베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때리기 전에 요 올라간 각도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격 에너지를 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충격치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시험편의 단면적분에 우리가 충격 에너지 값, 이렇게 해서 충격치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충격 시험기는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가 샤르피와 아이조드 시험기인데, 자, 샤르피는 우리가 시험편의 형상이 이렇게 주로 이제 10mm, 10mm, 그러니까 가로 10mm, 세로 10mm의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이렇게 막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막대의 요 끝부분, 그러니까 요 끝부분 중앙 부분에다가 우리가 노치를 줍니다. 노치를 주는데, 노치를 주는 방법은 우리가 U자형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노치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노치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거는 이제 다 규격에 우리가 KS 규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제작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이제 샤르피와 아이조드의 차이점은 뭐냐? 자, 샤르피 충격 시험기는 이러한 형태의 시험편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밑에 부분에 이제 요 부분이, 요 해머의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치고 요 노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을 이렇게 치면 이게 깨지면서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자, 이 샤르피 충격 시험기는, 자, 고정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여 밑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을 치면서 얘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요 노치의 뒷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타격하게 되어 있는 형태가 샤르피 충격 시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에서는 단순보라 그러죠. 자, 보의 양쪽 끝에가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형태, 자, 이러한 양쪽 끝에가 지지되어 있고 가운데를 타격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의 우리가 충격 시험기가 샤르피 충격 시험기고, 자, 아이조드는 우리가 네다지보를 다른 말로 돌출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이 아이조드는, 자, 똑같이 시험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우리가 고정을 하고 요 윗부분 반대편을 이렇게 타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르피는 노치가 되어 있는 반대 부분에 이렇게 타격을 하지만 아이조드 충격 시험기는 우리가 노치 부분하고 같은 방향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한쪽 끝부분,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이 고정되어 있고, 자, 이 반대편 부분을 우리가 노치가 나 있는 방향 쪽을 이렇게 타격해서 우리가 충격을 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샤르피 충격 시험기는, 자, 단순보 형태로 우리가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아이조드 방식은 네다지보, 돌출보 형태로, 자, 한쪽 부분을 고정하고 한쪽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대편을 이렇게 때리는 형태로 시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로 실험입니다. 피로 실험은 우리가 이제 퍼티그라고 하는데, 재료에 어떠한 힘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해지면, 오랜 시간 동안 가해지면 점차 그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어서 우리가 재료가 피로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만 이렇게 어떤 일을 계속하면 피로한 게 아니고, 재료도 어떠한 힘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재료 내부에 이제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의 피로가 쌓이게 되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더 작은 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져도 나중에는 이제 피로가 쌓여서 파괴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피로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철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구불리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경화가 돼서 나중에 파괴되는데, 이러한 형상처럼 계속 어떠한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파괴되는 형태의 하중을 우리가 자, 피로 파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로 파괴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회전하면서 하중을 가하는 우리가 회전 굽힘 하중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장 압축, 그러니까 어떠한 힘을 계속 압축했다 늘렸다 압축했다 늘렸다, 그러니까 잡아당겼다가 놨다 잡아당겼다가 압축했다,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어떤 하중을 가할 수가 있는데, 자, 인장 회전 굽힘은 주로 우리 그 자동차 축처럼, 자동차 축은 우리가 2에서 하중이 가해지면서 계속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서 또 자동차 바퀴가 계속 회전하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하중이 계속 가해지는 이러한 형태를 회전 굽힘 이렇게 얘기하고, 자, 어떠한 힘이 피스톤의 커넥팅 노드처럼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계속 인장 압축을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두 가지 형태의 우리가 하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재료가 인장 하중보다 훨씬 더 작은 하중을 가해도 나중에 이제 파괴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피로 파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재료의 피로는 초기에 저하되는 것이 현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점차 저하되는 정도가 적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과 우리가 반복 횟수를 봐보면, 응력이 처음에는 이렇게 응력이 커지면 반복 횟수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지만, 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응력하고 반복수의 곡선이라 그래서 SN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SN 곡선을 그리면 응력과 반복의 수와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우리가 이제 10의 7승까지 이렇게 버티는 이러한 강도를 우리가 피로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중 이하에서는 우리가 5kg으로 어떤 그 힘을 반복해서 줬더니 얘가 10의 7승 사이클, 그러니까 10의 7승이면 1000만 번 정도 해도 얘가 파괴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 이거는 그 강도가 피로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빨리 끊어졌다 그러면 하중을 더 낮춰서 10의 7승까지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피로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 강도입니다. 크리프 강도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온, 그러니까 평상시 온도에서는 강의 탄성한도 이하의 하중이 장시간 작용하여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고온에서는 탄성한도보다 낮은 하중을 우리가 작용해 가지고 장시간 놔두면 서서히 변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우리가 탄성한도 이하의 하중에서 우리가 장시간으로 이렇게 놔둬도 변형이 되지 않지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탄성한도보다 더 낮은 하중에서도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변형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크리프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모 시험입니다. 자, 마모 시험은 우리가 재료가 다른 물체와 마찰하여 그 표면이
소모되는 현상을 우리가 마모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모되는 형태를 우리가 분류를 하면 마모를 우리가 종류를 분류를 하면 자 슬라이딩 마모가 있는데 슬라이딩 마모는 시편이 마찰하는 상대가 금속이 아닌 어떠한 광질 그러니까 어떠한 돌이라든가 어떤 광물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 건데 주로 이제 토목용이나 농업용 기계에 작용하는 게 이 슬라이딩 마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슬라이딩 마모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광질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속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마모하는 상대가 금속일 때 가령 우리가 베어링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속과 금속끼리 이렇게 마찰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슬라이딩 마모다. 자, 그 다음에 회전 마모는 회전 마찰이 생기는 경우고 주로 이제 롤러나 베어링, 기어, 바퀴와 레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회전 마모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복 슬라이딩 마모는 왕복 운동에 의한 마찰의 모든 경우, 그러니까 실린더와 피스톤이라든가 펌프 같은 경우가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에릭슨 시험입니다. 재료의 연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 및 기타 연성 판재 그러니까 연한 재료 잘 늘어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재료를 가압 성형하여 변형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에릭슨 시험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커핑 시험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시험 방법을 한번 읽어보면 자, 시험 방법은 직경 3인치의 원판 10편을 사각 단면을 갖는 두 개의 강철을 사이에 넣고 시험기 프레임 속에서 원형 선단을 갖는 펀치는 원판 시험면에 접촉시키고 작은 시험기에 압축 장치로 가압하여 파단면이 보이기 시작할 때 컵 형상의 깊이와 하중을 측정하여 시편의 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리적 성질입니다. 자, 물리적 성질에서 비중.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비중을 잠깐 봤었던 것 같은데 비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기 전에 자, 비중을 알기 전에 우리가 비중을 알려면 비중량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중량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1m, 1m, 1m의 이 크기만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물체의 무게를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 최적당의 무게 요거를 우리가 비중량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의 비중량을 봤더니 자, 우리가 비중량을 우리가 감마로 표기하는데 물의 비중량을 봤더니 1기압 4도씨일 때 물의 비중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1000kg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물의 비중량이 1000kg인데 다른 물체들의 어떠한 비중량을 우리가 구해봐 가지고 그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물보다 얼만큼 더 무거운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S로 표기하는데 어떤 물체의 무게와 4도씨의 물의 무게를 비교한 B를 우리가 비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 그러니까 1m, 1m, 1m의 이러한 통에 물을 가득 담았을 때 1000kg인데 자, 어떤 물체를 1m, 1m, 1m에 가득 담으면 이게 몇 kg이냐 요거의 B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 이렇게 해서 S는 감마 W분의 감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중은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 이렇게 나타내거나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 로우라고 하는 거는 밀도예요. 밀도는 우리가 밀도에다가 우리가 중력을 곱해주면 이게 비중량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 곱하기 중력은 비중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량의 비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밀도의 비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물체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체의 밀도로 해서 우리가 비중을 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용융점입니다. 멜팅 포인트인데, 우리가 금속을 가열하여 가열하면 용해해 가지고 우리가 용체로 되는데, 이때의 용체로 되는 온도를 우리가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체 상태의 금속은 냉각하면 다시 고체로 되는데, 이때 고체로 되는 이러한 온도를 우리가 응고점이라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금속 중에서 용융점이 가장 높은 금속은 우리가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은 3400도씨에서 우리가 녹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의 용융점은 3400도씨이고, 자, 가장 낮은 것은 수은인데, 수은은 마이너스 38.8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금속 중에서 가장 용융점이 높은 건 텅스텐이고, 가장 낮은 건 수은이다. 자, 비열은 어떤 물체 1g을 1도씨만큼 상승시키는 것에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자, 여기에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인데, 이걸 우리가 칼로리로 우리가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물 1g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우리가 1칼로리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평창 개수입니다. 열평창 개수는 물체가 1도씨 상승했을 때 치수가 얼만큼 늘어나느냐의 비를 나타내는 게 열평창 개수인데, 자, 우리가 온도에 대한 길이의 변화량을 람다라고 했을 때, 람다는 자, 알파 그 다음에 T2-T1 곱하기 L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T2는 나중 온도고 T1은 처음 온도. 그래서 온도 변화량만큼, 자, 델타 T 온도 변화량에다가 열평창 개수와 그 다음에 원래 이 재료의 길이를 우리가 곱하면 얼마만큼 변형되는지, 온도가 얼만큼 변화됐을 때, 온도가 뭐 가령 10도에서 20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20도 마이너스 10 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델타 T가 10이니까, 자, 10도씨 올라갔을 때 열평창 개수와 원래 길이를 곱해주면 얼만큼 길이가 변화될 건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금속 중에서 열평창 개수가 큰 거는 우리가 아연, 납, 마그네슘은 우리가 열평창 개수가 크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잘 늘어나고 잘 평창되는 성질이 있고, 여기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도 잘 안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텅스텐이나 몰리브덴은 우리가 내열성 재료라 그러죠. 그래, 열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열을 받는데 주로 우리가 사용되는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전도율입니다. 우리가 열 전도율을 다른 말로는 열 전도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체 내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열에 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열 전도율입니다. 그래서 길이 1cm에 대하여 1도씨의 온도차가 있을 때 1cm의 자승의 단면적을 통해서 1초 사이에 전달되는 열의 열량을 우리가 열 전도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열 전도율은 순도가 높은 금속일수록 열 전도율이 좋고, 불순물이 함유될수록 열 전도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좋은 금속에는 주로 자, 은, 구리,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등으로 이렇게 순으로 우리가 열 전도율이 좋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또는 전기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가 전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고 하고, 금속은 일반적으로 전기의 양도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 저항이 적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것일수록, 우리가 금속이 순수한 것일수록 전기 전도도가 좋고, 불순물이 포함되면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큰 것부터 이렇게 표시하면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 자, 철은 자기에 두면 자, 유도에 의해서 자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강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화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금속은 자석에 대하여 감응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상자성체의 금속은 철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크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 철, 니켈, 코발트 외에는 자석에 의한 감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잡아당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서 우리가 강자성체, 그러니까 잘 잡아당겨지는 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것들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성에 강한 자성체를 띠는 것과 비자성, 그게 자성이 약한 나머지 금속들은 자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자성체 금속은 우리가 자성에 이제 반발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길 수 없는 이러한 자석에 잘 붙지 않는 금속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아연, 뭐 주석, 은, 뭐 이런 것들, 수은, 구리, 뭐 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자성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